그래서 오늘 그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 만들었으니까 한미동맹과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지속되어 왔고 한미동맹에서 이제 우리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시비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사 읽어본 사람 있어요? 들은 사람은 물론 없을 건데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 놀란 거가 엊그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평생 교수를 한 무지무지한 애국자야. 그리고 남편은 하버드 대학 박사고 신학 박사인데 하여간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도사야. 1300페이지짜리 책을 주더라고요. 한국 교회 사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항상 관찰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읽었냐 그랬더니 안 읽었대. 취임사 읽어드릴게요. 알아야 되니까. 이재명 취임사 이거 그 다 홈페이지 우리나라 행정관리부 행정안전부 들어가면 다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냥 중요한 것만 발췌한 거예요.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6월 4일 아침에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쓰겠습니까? 저렇게 안 쓰겠습니까? 저렇게 안 써요? 민주화도 이루지 못하고 산업화도 이루지 못하고 문화도 개판이고 이런 나라라고 쓰겠습니까? 저렇게 쓰겠습니까? 해방된 나라 가운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합니다.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에 다 성공했어요. 산업화 이승만 박정희, 민주화. 뭐 민주화는 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산업화가 없으면 민주화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민주화 되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근데도 국민이 가난하다 그러면 민주화가 안 돼요. 근데 국민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맞아. 니네들 말 맞아. 나 이제 장충체육관 대통령은 싫어. 내가 가서 직접 뽑고 싶어. 그래서 정치학 이론의 기초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소득의 만불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불을 만든 사람이 산업화 세력입니다. 이거 둘을 다 포괄을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 10위 맞죠? 군사력 세계 5위 맞죠? K컬처 요새 난리죠? 예일대학에서 그 한국어과가 그렇게 학생이 많대요. 내가 어제 그 예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학 배운다고 난리라는 거라. 미국 교수가 일본 영화, 중국 영화를 가르치던 교수가 한국 영화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요. 그러니까 K컬처가 세계적으로 뭐 지금은 그 노래는 뭐 좀 요새는 지난 노래지만은 강남 스타일을 한참 날릴 때 우리가 미국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너네들 한국에서 왔냐 그러더니 그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강남 스타일을 노래를 부르더라고. 우리를 보고 그 정도로 그 세계를 속과는 노래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죠.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의 정책도 김대중의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뭐 그냥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 하나 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은 왜 났냐? 히틀러 때문에 났다. 그거는 10%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히틀러가 아니라 독일의 그 나치즘이라는 게 그게 고약한 놈이야. 그게 20%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그때 그 균형이 깨진 거야. 영국, 프랑스가 쪼다같이 굴어가지고 균형이 깨졌어. 그래서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가 나쁜 놈인데 이 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야. 그게 70% 설명합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고약한 놈이라도 전쟁을 못 하잖아요. 왜? 남북 한미 동맹이 너무 세니까. 히틀러가 아무리 고약해도 영불 동맹이 너무 셌으면 그때 전쟁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스템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국제정책은 시스템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히틀러 같은 놈이 있었으니까 전쟁 나는데 자극이 됐겠죠. 나치즘이라는 그 고약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2차 대전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침략 세력을 막을 세력이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가도 시스템을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뭐 여러분들 다 엘리트니까 해석해 보세요.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쓰려면 저렇게 안 써요? 시장, 기업, 개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굳건한 형용사로서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렇게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저거랑 통째로 다른 얘기를 할까요?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으면 아무리 나쁜 평화도라고 했는데 비싼 평화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평화예요. 나는 군사력을 있는 힘 다해서 늘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막강해서 그 군사력을 누구도 덤벼들지 못해서 그 군사력을 쓸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비싼 평화가 되겠죠. 군사비를 지금 미국이 금년에는 9,600억을 쓰는데 1조, 그러니까 1,000조국이 아니라 1,400조국이 되는 겁니다.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손자병법, 트럼프 전략,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우리 군사력은 그 탱크 한 대가 80억 원이나 되고 군함 한 대가 1조 원이나 되지만은 그놈을 사오는 이유는 그것을 안 쓰기 위해서 사온다. 그게 국제정치학이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의 논리인데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대한민국 국방비는 북한의 GDP보다 2배가 넘어, 또 2배도 사실은 넘어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가 버는 돈의 2배다. 세계 5위의 군사력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대통령이 됐으면 이거 없을까요? 북한하고 대화는 내가 대통령이라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읽고서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만약 거짓말이라면은 시스템에 꿇은 겁니다. 거짓말이라면은.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분석할 때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된다고요? 공산국가 대한민국 못 됩니다. 왜? 국민들이 벤츠 타봤고 BMW 타봤고 스타벅스 커피 마셔봤어요. 중국이 지금도 저러는 거는 커피를 한 잔도 못 먹어본 사람이 5억, 6억이 되니까 그 나라가 저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분석할 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한강을 가서 쳐다보니까 한강물은 저쪽으로 흐르잖아요. 서쪽으로. 근데 보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거꾸로 가는 물이 있어. 당연히 있죠. 교수님 한강물 북쪽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세를 얘기하지, 대세. 그냥 이제 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진 거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그대로 굴러가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가 있어. 하루빨리 그냥 북한을 괴멸시키고 중국 날리고 통일을 이루자. 근데 세상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되면은 뭐하러 공부하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런 거를, 이거 다 안 읽었단 말이야.
에일리트도 아니고 나는 텔레비 안 본 거에 대해서는 죄스럽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다 듣고 봐야 되는데 그 대신에 가서 읽어는 봤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청산유수를 하겠지.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를 했는데 우리 이동수 선생은 속일 수 있어. 그렇지만 트럼프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한미 동맹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우리 합참의장한테 전화가 걸어서 한미 동맹 체제에 입각해서 철통같이 나라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김민숙 씨가 그랬죠. 내가 무슨 반미냐고. 딸도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내가 믿는 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것만 디리다 강조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 거기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 나라다는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누가 대통령 돼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제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뭐 확 나가다 하는데 결론으로는 그 사람이 미국한테 제일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평택기지 만들어줬죠. 미국이 평택으로 가고 싶은데 그 말을 어떻게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중국하고도 싸운다는 걸 다 몰라. 거기 써 있는데 오로지 미국은 북한만 지켜야 되는 걸로 아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북한 따위는 안 지켜도 돼. 지금 저 죽어가는 놈이니까. 근데 중국이 커서 중국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한국한테 못하는데 노무현이가 가라고 그러네. 미국은 또 꾀돌이니까 차비 좀 주세요. 근데 차비가 없다 야. 차비까지 없고 집도 다 없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평택기지를 우리가 이사비 내주고 땅 그냥 빌려준 겁니다. 그거 만드는데 90%를 노무현 정부가 해줬어요.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해군기지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그거 만들어줬어요. 그 미국이 한국이 그래도 잘 사는데 그래도 이게 잘 살지만은 전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쩔쩔매는데 미국은 야 임마 내가 너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냥 자유무역 안 해도 다 봐줬지만은 너도 잘 사니까 이제 자유무역 좀 해라. 그 자유무역 해준 대통령이 누구예요? 노무현이지. 그 사람이 그래서 미국한테 맞짱 뜨고 북한한테 잘 지내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 공부하는 이유는 뭐 세상을 보자 이거예요. 세상을. 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미국이 너는 나야라고 그러는 나라인데 나는 너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조그만 하부 시스템이 존재가 되겠냐는 그 얘기예요. 그거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죠. 북한의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이제 미국이 한국 보고 군함 만들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나토가 이제 국방비를 5%로 올려요. 나토가 국방비를 5% 올리면은 또 하나의 미국이 생기는 겁니다. 천조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답. 나토가 이번에 5% 올리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GDP 국방비가 5%가 되면은 지금 미국이 9천억이라고 그랬죠. 9,600억. 나토는 1조 1,000억이 됩니다. 미국보다 더 커요. 거기서 그 상황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1. 러시아 gone, 러시아 out. 러시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넘치는 힘은 중국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끝나가고 있고 북한은 끝났고 아니 군 간호원이 자기 피해형을 모르는 나라가 지가 O형인지 B형인지 몰라. 북한 간호원이 군 간호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그래도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맞는 얘기지만은 북한 때문에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북한 때문에 우리 큰일 났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어느 목사가 매일 가서 내가 한번 대들은 거 아니에요. 나는 망했대. 그래서 목사님인데 왜 망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우리가 그 생각을
일이 일비하지 말고 거대한 30살짜리가 난리 다 죽어가길래 너는 앞으로 대통령 10명도 더 바꿀 텐데 왜 그래 그랬습니다. 50년도 더 살 텐데 50년이 뭐야 60년 70년 살 텐데 그래서 한순간에 대한민국 이렇게 그 간단한 나라 아니다. 이거 전번에 얘기했죠. 이 거창한 요 조그만 나라가 여기서 빨갛게 되지 않고 80년을 버틴 겁니다. 왜?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센 퍼런색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래서 미국이 이걸 포기한다고요? 어떤 뭐 육군 중장 출신의 또 뭐 잘난 척하는 안보 전문가가 미국 나간다고 5년 전에 얘기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그냥 밤새도록 울었대. 근데 어디 가서 강의하고 있는데 눈물이 아주머니들이 막 뛰어오더니 교수님 큰일 났어요. 미국 나간대요. 그래서 자기 그 얘기 듣고 막 엉엉 어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방송에서 했더니 나를 그렇게 또 욕을 하더라고. 어떤 캐나다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도 이충근이가 사기꾼이래. 미군 안 나간다고. 그 얘기한 것이 5년 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갔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아도 나가요. 언젠가. 또는 우리가 나가라고 그래도 야 임마 죽을래 하고서 안 나가요. 즉 그래서 투키디데스가 또 나오는 겁니다. 강한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약한 나라는 그 약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붙들었는데 미국 나가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나가는 걸 못 잡았어요. 그 1949년 12월 30일 날 다 나가고 그리고 1년 반년 후에 전쟁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 미국 나가라는 그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한 번도. 나가라는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미국에서 한 번 나가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 박정희 때. 카터가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 구호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장군들이 막더라니까요. 미국 장군들이 막아서 안 나갔습니다. 카터 같으면 그냥 나가고 싶었는데 그거 못하고서 그대로 그냥 박살이 나는 최악의 대통령 선거라고 엉엉 울면서 카터가 대통령 떨어진 날 레이건한테 50개 중에서 49개 주를 잃은 날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왜? 그 사람은 시스템을 거부한 거예요. 여기 주한미군은 박정희가 독재하고 아니 박정희가 독재면 그럼 김일성이는 뭔데? 더 독재하는데 그런 거하고 그냥 도덕주의 이런 거로 하다가 망한 대통령이 카터죠.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최악으로 나오는 게 카터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1등하게 생겼어요. 카터가 2등으로 떨어지고 최악에. 그래서 시스템을 보자. 이거 읽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침략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이야. 반도체도 세계 몇이야. 자동차도 몇이야. 그것이 미국의 적대 진영으로 떨어지는 거, 그거를 포기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면 장군들이 막아요. 미국 카터가 와서 정말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한테 야 박정희랑 나랑 만나면은 절대로 주한미군 얘기 못하게 하라고 내가 사전에 신신당부를 했잖아. 박정희가 1시간 내내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자기 대사관 직원들한테, 미국 대사관 직원들 대단하더라고요. 각하가 틀렸습니다. 박정희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가려다가 안 나가고 핑계 뭐로 댔는 줄 아세요? 생각보다 북한이 너무 강해서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Red Koreans invade South. 이게 한국 전쟁 났을 때 얘기죠.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역사로 쭉 보고 한미동맹의 배경이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선을 걷는데 이게 애치슨라인이라고. 애치슨아주 대단한 국무장관이죠. 애치슨이 이렇게 걷는데 알류산 열도에서부터 와서 한국 빠지고 대만 빠지고 일본 필리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놈들이 한국을 버렸다.
가져간 적도 없는데 뭘 버립니까? 가져갔어야지 버리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란 것이죠. 미국이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까지야. 한국도 지키면 좋겠는데 그 힘은 없어. 그리고 한국은 뭐 그 수준에서 국민소득 50불도 안 되는 놈, 뭐 니네가 가져가봤자 거지 하나 더 가져가면 니네 먹을 입이나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국제정책적으로 분석하면은 중국, 소련, 공산당들, 너네 필리핀하고 일본 건드리면 나는 못 참아라는 선입니다. 너 한국 먹어도 돼가 아니라 필리핀하고 일본 건드리면은 그때 나는 못 참는다라는 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는 미국이 우리를 처럼 마치 버린 적 없어요. 가져간 적이 있어야지 버리지. 바로. 그런데 이거 버릴 때는 다 계산을 다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냥 막 하지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한국은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6개국 중에서 우선순위가 13등입니다. 그러니까 16등까지 다 도와주면 그거는 퍼펙트죠. 그래서 이제 못 도와줄 나라 빼다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제발 나가면 안 된다고 소리 질렀어도 나가는 거예요. 미군은 언제 나가냐? 언제 나갈 것 같아요? 중국이 약해져서 중국이 한국 먹어도 괜찮을 때 나갑니다. 중국이 한국을 먹어도 대수 아니네. 뭐 그거 뭐 그래봤자 꽝이야 했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책 공부하는 겁니다. 냉전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지킨 것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건드리면 죽어. 미국이. 독일이 일본 날아가면 미국이 죽는 것이 냉전 체제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서 일본을 지키려면 한국을 지켜줘야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 요거를 건드리면 미국이 죽어.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바이탈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없으면 일본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바이탈의 바이탈,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derived interest, 추론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탈 인터레스트인 나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냉전 시대 60년 동안. 그런데 derived interest,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없어도 일본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야, 터키 없어도 독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 터키 미군 철수해. 독일이 바이탈, 터키는 바이탈을 지키는데 바이탈. 그렇지만 미국한테는 derived, 추론된 이익. 그러니까 추론된 이익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주 터키 미군, 주 한 미군은 매번 그냥 가겠다고 뭐 뽑자 말자 뭐 이러면서 논쟁을 해요. 주동미군, 주일미군 뽑자는 논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본만큼 한국이 중요해진 거가 지금이에요. 일본만큼. 더군다나 저기 소련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드라이브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이탈 레벨에 거의 올라갔다가 한국이 산업화를 이룩 한 이후의 국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든 말든 거기에 입각해서 가든 말든 하는 것이지. 그 미어샤이머 교수가 나한테 써준 글이 그거예요. 어느 날 중국이 힘이 약화돼가지고 힘이 빠져서 미국에 대한 도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날, 그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파기할 수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 중국은 미국한테 꽝일지라도 한국한테는 그래도 계속 무서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국은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 책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한국 갔을 때 만나갖고 솔직히 써줘서 너무 고맙다. 그걸 한국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중국 때문에, 옛날에는 소련 때문에 한반도에 미국이 있는데 소련하고 중국이 바뀌는 세월에 가장 미국한테 스무스하게 이 상황이 변하는 걸 해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도우러 왔어. 아니, 전쟁이 났는데 도우러 간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한국이 중요해서 놓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소련 놈들이 가만 놔두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트루만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트루만이 전화를 받았어요. 애치슨 장관한테. 카카, 한국에서 전쟁 났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좀 미리 해드릴게요.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마다 자기 고향에 갑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고향이 미국 중간에 있는 미주리예요. 거기 가서 토요일 밤에, 그날 비도 주룩주룩 오고 그랬는데 밤에 책이나 읽다가 잘라고, 그래갖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밤 9시 10시 무렵이에요. 애치슨이 전화가 온 거야. 카카, 38선 전역에서 공산당이 밀려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지. 그랬더니 애치슨 장관이 지금 한국에서 그 정보가 온 거를 보면은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릅니다. 다만 그놈들이 전면 공격을 한 것만 확실한데 더 좋은 자료가 이제 나오면은 그때 내가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주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대통령께서 갑자기 밤에 휴가를 하다가 워싱턴으로 돌아오면 미국 국민들이 놀랄 겁니다. 비상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왔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록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그 순간에 저놈들을 막으러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나를, 그때 스탈린은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트루만은 2차 대전 때 없던 사람이에요. 루즈벨트가 죽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트루만은 삼류 정책이라 전 세계 차원에서 인류는 스탈린이고 스탈린 이놈이 나를 테스트하는 중이야. 내가 여기서 쪼다처럼 굴면은 이거 쪼다구나 하고서 스탈린은 독일을 건드릴 거야.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스트 해보고 자기가 빌빌거리면 독일을 때릴 거다. 그래서 이 작은 전쟁 때 막지 않으면 3차 대전이 날 거다. 작은 전쟁, 큰 전쟁. 여기서 온 것은 소련의 개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국을 그게 한국을 도와준 거가 됐지만은 순서상으로 소련의 개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당시 미국은 한국이 중요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소련과 공산당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했다. 이거 못 막으면 독일에서, 그래서 큰 전쟁, 작은 전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섭리가 나오는 거죠. 섭리. 언신 핸드라고 우리 박원철 목사님이 했지만은 한국 키신저 박사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나니까 그렇게 싸우느냐.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의 특성 하나에는 이상주의가 들어갑니다. 도덕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욕합니다. 학자들은. 야, 국제정책을 이상과 도덕으로 하면 어떡하니? 바로 도덕주의라는 전통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미국이 싸우러 온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병사가 절규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났을 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좋아졌지만은 러시아 폭격기가 매일 가서 폭격하는데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있나?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절규를 합니다. 유럽, 미국, 하늘 좀 막아주세요. 하늘을 막아준다는 거는 군사용어로 No Fly Zone.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딱 설정을 해주면은 그럼 러시아 비행기가 못 들어가는데 말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설정을 하고 미국 전투기가 가야 됩니다. 러시아 비행기가 여기 들어오면 격추시킬 거야. 저거 했을 때 나토 사령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또 읍소를 하는 거예요. 미국. 그때 바이든 때 젠 사키라는 여자가 대변인 할 때예요. 그랬더니 젠 사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늘을 막아달라는 호소는 너무나도 애절합니다. 그런데 말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투기들이 가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We are not interested in the third world war. 우리는 3차 대전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바이탈한 인터레스트가 아니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먹어도 오케이. 그는 깡패 세계에서 너희 나와봐리야. 그거는 네가 가져가도 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겁니다. 국제정책 깡패들의 동네에 놀리는. 그리고 큐바는 미국 거예요. 그거는 서로 안 건드리는 게 예의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미국 너네들은 겁쟁이야 임마.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너네들 겁쟁이라고 그랬죠. 오바마 때부터 거짓말했어.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거야. 리비아 이라크에서는 했잖아. 여기는 미국이 싸우니까 했죠. 러시아가 무서운 것이지.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불시시야. 소똥이야. 너희들은 강대국도 아니야.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안 되는 영어로 막 너네들 불시시라고 떠드는 걸 내가 저거는 내 텔레비로 우연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네들은 미국에 바이탈하지도 않고 드라이브도 안 되고 너희들은 미국 국가에게 세 번째야. 세 번째. 지키면 좋은데 이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러시아군이 몇만 명이 옆으로 와서 이거 전쟁 날까요? 나는 난다고 그랬죠. 막을 방법은 있나요? 막을 방법은 하나 있어요. 미국이 그냥 연습한다 치고서 수송기에다가 공수부대 한 500명 해갖고 공수훈련 연습한 데서 우크라이나 동부국경선에 한 500명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리면 그럼 전쟁 안 나요. 그 왜 전쟁이 안 나요? 미국하고 직접 싸울 수 없잖아. 러시아가. 지금 대만에 미군 500만 가 있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트럼프가 4년 전에 미군 20명 있었습니다. 그 20명은 뭐 애들 가르쳐 주는 거야. 대만 애들 가르쳐 줘야지. 근데 바이든이 그걸 2배로 늘렸어. 와, 바이든 용감하다. 41명 했습니다. 바이든 때. 그게 작년 여름이에요. 근데 지난 5월 15일 날 미국 해군 예비역 소장이 현재 500명 있습니다. 2배 정도 늘려서 1000명이 되면은 중국이 공격하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능히 막아요. 심리학이지. 1000명 가지고 뭐래요. 좀 1000명이라는 숫자가 무서운 겁니다. 미군 1000명. 그래서 여기서 4000명이 뭐 괌으로 간다? 괌으로 가게 되면은 4500명이 한국에 있는 거 빠진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이 괌으로 가면 대만 본토에 500명 한 것보다 더 세요. 대만에 전쟁 안 일어나면 여기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니까 큰일 났다. 여기 전쟁 난다라고 또 공부들을 기자들이 안 하니까. 애치슨 장관과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즉시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다. 당연하죠. 우리들은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거기서 저 개자식을 막아야 합니다가 먼저 나왔지. 불쌍한 한국 동포들을 구해줘야 됩니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가 더 먼저 나오더라. 뭐 이제 신문에 쭉 나온 거고. 이 트루먼 대통령 정말 고마운 대통령입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뺀 나라인데 도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도덕적으로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로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참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찌됐든 미군은 1950년 7월 1일,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다시 상륙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첩보를 지진 후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 54246, 실종자 8177명, 이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포로 7,000명, 부상자 10만 명 등 17만 2,800명이 희생되었다. 우리나라 희생자의 27%가 미군 희생자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중국 사람, 두 번째로 많이 죽은 사람 북한 사람, 세 번째 한국, 네 번째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 다음에 죽었고, 민간인 빼고 군인들에서 한국군 희생자가 27%나 된다. 참 대단한 거죠. 특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참전하여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일 군대 안 가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그리고 방위로 가는 건 장군의 아들이야.
그리고 장교로 가는 거는 보통 사람의 아들이고, 나는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서 장교로 갔다 왔어요. 예. 신의 아들은, 이제 장군의 아들이 방위야. 신의 아들이 면제. 신이라고 그랬죠, 신. 실형미필. 아예 군대 안 가는 거. 아예 군대 안 가는 게 신의 아들. 그리고 방위로 가는 게 장군의 아들이라는데 미국 장군의 아들들은 전쟁터에 와서 죽더라. 우리가 그 읽어보고서 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야? 이 난중일기 프란체스카 요것도 한번 꼭 보세요. 이 사람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죽었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전쟁하는 내내 침대 벽에다가 꼰총을 두고 잤습니다. 꼰총에 총알을 2발 넣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놈이 있으면 그놈을 쏘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머리맡에다가 꼰총을 넣고 전쟁을 몇 년 했다. 그 텐션, 그 긴장,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장면 보고 제일 감동스러운 거가 전쟁이 6월 25일 날 났는데 이승만 박사가 6월 26일 날 새벽에 동경에 있는 메가다 사령부에 전화 걸어요. 그랬더니 부관이 주무십니다. 야, 깨워. 주무십니다. 깨우라니까? 그 부관이 쫄아가지고 깨웠어요. 메가다 장군을. 메가다 장군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네들 가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책임져. 그거 웬만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네들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지금 전쟁 났잖아. 책임지라고. 그 잠자는 미국 별 5을 소리 질러서 깨워서 그것도 전부 다 이 순간이 그 순간 난 이 책을 보고 그 장면이 나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전화를 걸어서 잠자는 메가더를 깨워서 호통치는 장면. 그러니까 참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주 어떻게 전쟁을 했냐. 미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합니다. 주일미군. 그게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그 스미스 부대라고 스미스 중령이 그 대대장이라 스미스 대대가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7월 3일 날 대전역에 도착해요. 기차 타고. 대전역에서 7월 3일 날 또 이제 북쪽으로 옵니다. 한국군은 다 내려가는데 미군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미군이 한국군 내려가는 곳에서 자가 우리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미군이 생각하기에 북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세계 4류 군대라. 그래서 오산에서 만납니다. 7월 5일. 여기 온 사람이 540명이 내린 거예요. 이게 일진인데 난 이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이 중에서 3명이 1명씩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18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80명. 그러니까 아침 7시에 7월 5일 아침 7시에 북한군하고 만났는데 미군 540명이 북한군 5,000명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전사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투해서. 참, 요새 미군은 말이죠. 이라크 전쟁 1년 동안에 30명 죽고 그럽니다. 근데 한나절 동안 오전 중에 18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게 우리가 싸우는 이놈이 보통 놈들이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북한이 갖고 온 탱크는 세계 최고입니다. T-34. 그때 북한이 갖고 있던 비행기 총 이런 거는 미군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았어요. 소총이고 포구 다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비로소 미국의 무기가 다른 나라의 무기를 압도합니다. 6.25 때도 압도하지 못했고 월남전 때도 압도가 안 돼요. 월남군이 들고 있는 총하고 미군이 들고 있는 총하고 그게 그거야. 근데 지금 압도하는 세월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이 사람들 그래도 뭐 북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하고서 정말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 지금 여기입니다. 오산. 지금 뭐 공원도 생기고 많이 커졌습니다. 나는 여기 지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거기 그 초전, 퍼스트 배틀, 첫 번째 전투 탑이 있어요. 초전탑에 가서 이제 묵념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한번 생각하고 거기 커피집에서 커피 한잔 먹고 근데 지금은 아주 무지하게 큰
오산시에서 평화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틀필드를 추모하는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한번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예. 중미령 전투, 중미령이에요, 그게. 그래서 첫날에 540명 중 30%가 넘는 181명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미국 전쟁사에서 진전투로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쟁사를 다시 승리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540명이 5,000명하고 7시간 붙었는데 북한도 그냥 뭐 엉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다시 공격을 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부산에 미군 물자와 군이 왕창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서 그 스미스 부대가 3분의 1이 전사했지만은 열흘 동안 북한의 남하를 막았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배틀은 비록 졌지만은 전체 봤을 때 승전에 기여한 그래서 승리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미국 전쟁사에서 이제 바꿔놓은 그런 그러니까 뭐 북한이 5,000명, 미군은 540명. 그러니까 뭐 북한군은 얼마 죽었는지 숫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미국이 친 거예요. 7월 5일 날 뭐 바주카로 쏘는데 이걸 맞고서 탱크가 그냥 오는 거예요. T-34는 미국 바주카로 맞아도 그냥 뻥 하고 맞으면은 그냥 텅 하고 잠깐 1초 섰다가 또 굴러오고. 그러니까 무기도 미국 거가 더 좋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주만 때 일본 비행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야, 미국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본의 제로 전투기가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가 일본의 제로전, 영전, 제로센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미쓰부시제. 오른쪽 병사 예죠. 한국에서 첫 번째 죽은 미군입니다. 요 사진 찍고 1, 2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케네스 쉐드릭이야. 야가 한국에서 첫 번째 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군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었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다 이러면서 나라 지키는 거죠.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제일 위험한 병사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소위입니다. 소위인데 발도메로 로페즈 인천 상륙작전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 나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태국 무궁훈장을 갖다 죽은 후지만은 태국 무궁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태국 무궁훈장은 뭐 죽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정도로 그 참 탁월한 전공자한테 주는 그런 상입니다. 훈장이죠. 제가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은 언급했지만은 한국 전쟁은 확실히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저 사람이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라는 것도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으면 사실 안 되는 도덕주의라는 전통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이고, 목사님이 전쟁 나는 날 아침에 전보 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트루먼은 야, 저 스탈린 저놈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이 테스트에서 밀리면은 이거 독일에서 전쟁 나고 그러면 3차 대전 되는 거야. 작은 전쟁을 미리 막아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미스한 거는 책을 읽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치슨이 전화 걸 때. 그때 읽고 있던 역사책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왜 하필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조그만 전쟁 났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빌리그람 목사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미국도 위기죠.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2차 대전 끝나고 5년 만에 전쟁을 또 하니까 수백만 기독교도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께 위즈덤을 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하고 맞짱을 뜨세요.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스펠링 문법은 다 엉망입니다. 왜? 글자를 줄여야지 전부 모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 뭐 카톡 하는 판에 글자 부산에 있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 만나러 갈 때 서울역 착 12시 40 이렇게 써. 그럼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12시 40분에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통일호 타고 서울역에 몇 시 도착하니 마중 나오세요라고 쓰면 글자가 많아서 돈이 비싸. 그때 그 시절입니다. 글자를 줄여야지. 그래서 문법도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인구당 기독교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We cannot let them let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한국의 기독교도가 공산당 앞에서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Let them down. 그래서 도덕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루만 대통령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파견한 결정은 맞았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순간순간에. 워커 장군, 워커힐을 이 사람 이름으로 했지만은 워커힐 자리에서 돌아간 건 아니고 저쪽 경기도 양주군 뭐 아까 도봉역이라고 그랬나 누가? 도봉산역 그 부근에 있는 데서 교통사고로 한국군 병사가 운전하던 차가 굴러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이 크리스마스 전전날이에요. 12월 23일인데 이 사람이 그 영천 여기 이렇게 요거 남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정일권 장군한테 이제 내일 영천에서 한번 붙는다. 경상북도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미 제8군은 일본으로 철수한다. 그것과 방법이 없다. 그러니 국군 2, 3개 사단을 포함 약 10만 명의 요인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이고 왜? 대구 가야 되니까 이 나라가 사니까 정부라도 끌고 가려고 준비하시되 이 일은 극기로 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승만 박사가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연락에 기도하고 전투에서 영천에서 이긴 겁니다. 이게 그 8월 달이에요. 8월 달. 9월 5일이네. 9월 5일. 그러고서 열흘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확률상으로 승리할 확률이 5,000분의 1짜리. 근데 그걸 해갖고 성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전쟁터가 바뀌죠. 그 이 사람은 한국군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경기도에서 전투하다가, 그래서 워커힐 호텔은 이 사람 이름을 기념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워커 장군이 의정부에서 차량 사고로 뭐 도봉 지금 거기 아버지 시신을 운구한 자도 아들이었으며 이 워커 장군 아들도 워커 육군 대장이 되어가지고 그 뭐 완전히 군사 가족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벤플리트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장군인데 벤플리트 장군은 아들이 이 폭격기 타고 가서 전투하다가 해주 부근에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추락이 아니라 폭격 맞고. 근데 우리나라 그냥 보니까 B-50이라고 그러는데 B-52는 그때 없던 비행기예요.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전문가입니다. B-52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 B-26을 타고 이제 폭격을 했는데 어제도 무슨 그 애국 영화를 내가 하나 그냥 뭐 누가 펴줘서 가서 봤는데 감독이 마침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 뭐 틀린 거 못 찾아냈냐고 그래서 뭐 이거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6.25 참전했을 때 미국 깃발이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6.25 참전했을 때 미국 깃발은 별이 48개짜리예요. 근데 50개짜리를 해갖고 참전국 막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길래 뭐 그거 안 고쳐도 되지만은 더 정확히 하려면 고쳐도 좋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952년 4월 4일 새벽 폭격기를 몰고 평안동요 야간 출국 공중전투 중 괴뢰 도닥게 되고 괴뢰라고 뭐 북한한테 워커 장군 아들입니다. 대장된. 그리고 이건 벤플리트 장군하고 아들하고 한국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근데 아들이 벤플리트 장군 60세 파티를 해줍니다. 아버지 생일이라고 파티를 해줘. 그 파티 해주고서 8개월, 9개월 만에 전사하죠. 전사해가지고 요 사진들이 나온 겁니다. 죽은 날이 바로 가서 추락당한 날로 나와요. 그 벤플리트 장군 정도 되면 아들을 행정병으로 넘겨도 되고, 근데 이 아들이 추경 나가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여기 와서 싸우는 모든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서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차후에 밝혀졌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가 다 가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 중에 무사히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 장가가기 전이야.
벤플리트 소이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Not to pray for him, but for his crew and their families. 제일 사망률이 높은 직종이 뭔지 아세요? 조종사. 2차 대전, 1차 대전에 3분의 1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돼서 전투에 가다 그러면은 집에 못 갈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맨 앞에 뛰는 것보다 조종사가 더. 그래서 이제 군대마다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고 미국 군대도 그런데 장교와 병사의 사이가 가장 좋은 부대가 해군입니다. You know why? 한 배를 탔다. 대령이나 이등병이나 죽을 확률이 똑같아요. 그리고 논리상으로 함장은 끝까지 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등병이 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해군들이 보면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육군이 가장 권위적이야. 왜? 육군도 이제 소위 중위는 아니고 한 중령 대령 되면은 밑에 있는 애들 보내야 되거든. 자기 뒤에 있고. 그래야지 전쟁터에 내보내려면 권위가 있어야지 말에 몽령 복종을 해야 되죠. 육군은 그 문화가 되게 오소리타리안입니다.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공군은 뭡니까? 공군은 장교만 주고 조종사가 다 장교니까. 그래서 공군은 되게 그 개인적이에요. 병사들은 비행기 닦기나 하지. 뭐 기름이나 치고. 그때 가서 전투하는 건 다 장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군종별로 문화가 다릅니다. 난 이 사진 볼 때마다 감동. 이게 사진이 늦게 발견됐어요. 발견된 지 몇 년 안 돼. Happy New Year from Korea 1952. 그러니까 1951년 무렵에 1951년 겨울에 찍은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참 누가 지금 살아있으면 한 90 몇 살들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18, 19이니까. 감동 주는 사진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워싱턴 가면은 한국전쟁 기념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Freedom is not free가 써 있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써 있고, 이거 그 만들 때가 벌써 10몇 년 됐는데, 그때는 뭐 한 80대로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 지게를 그렇게 애만소총 미고 지게 미고 뭐 우리 얼굴들이 그렇게 그냥 우울하진 않아요. 아주 그 즐겁게 얘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지게가 영어로 없어요. 그런 거 미국이 없으니까 그 지게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말로 안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을 만드는 거가 A-틀입니다. A자 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프레임이에요. A자 틀, A처럼 생겼잖아. 근데 저게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좋냐면은 손으로 도무지 못 드는 거를 거기다 들고선 넉넉히 걸어 다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딱 걸치면은 도무지 손으로 못 드는 거를, 그리고 미군들이 저거는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는 캐리어. 뭐 언덕이고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바퀴 달린 것보다 훨씬 편해. 그리고 쉴 때는 딱 놓으면은 45도 각도로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 소파가 되는 거고. 미군이 아주 저걸 좋아했습니다. 저거 가지고 박격포도 나르고 뭐 이건 뭐 나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적대기 나르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6.25 때 나온 6.25 전쟁하면서 나온 미국의 그 얘기입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보지 못한 사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미국의 청년들, 남녀 청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저 문장 멋있죠? 이거 여기 저쪽 그 파주에 가도 이거 똑같은 문장 써 있습니다. 내가 그 하와이 가서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하와이 교회 갔는데 온 가족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예요. 딸 하나 빼고 아들이 5인데 5이 몽땅 한국전쟁에 참전했어. 계급도 다르고 군종도 달라.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야, 참 저거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아들 셋이 한꺼번에 군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들 셋이 있는데 셋을 다 가지 않아요. 막내는 방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였는데 내가 장교기 때문에 막내가 방위를 못했어요. 우리 막내놈이 항상 그지, 형이 장교하는 바람에 자기는 방위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 셋이 한꺼번에 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장교였으니까 뭐 좀 거기서 이제 예외였지만은 이거 참 이게 전쟁터에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동맹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거 동맹은 친한 나라끼리 맺는 것이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적이 같은 나라. 우리 둘이 별로 안 친해. 근데 이분이 여기를 숙적으로 치고 있는데 나도 숙적이야. 그러면 야 우리 저놈 같이 막자야. 하나도 안 친해도. 그래서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같은 나라가 함께 싸우자고 맺는 군사적 약속입니다. 한미동맹은 공통의 적이 누구냐? 중공, 북한, 소련이야. 그놈들 막기 위해서 미국하고 한국이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소련이 동맹국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소련이 독일, 일본을 숙적으로 치는데 미국도 독일, 일본의 숙적이니까 하나도 안 친한 소련하고 미국하고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숙적이 죽으니까 동맹은 그대로 깨지는 거죠. 이젠 내가 너랑 싸울 차례야. 동맹은 친구나 친한 녀석이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아무리 안 친하더라도 더 큰 적이 있는 나라들이 맺는 것이다. 그거를 거의 모르는 거예요. 대학 총장도 몰라. 내가 그 어디 대학에 ROTC 강의하러 갔다가 한완상이에요. 한완상 씨가 그 대학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자기가 북한 갔더니 북한은 정말 개 같은 놈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 나한테 북한을 한참 욕을 하더라고, 밥 사주면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딸만 있는데 아들이 있으면 장교로 보냈을 거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저얘기 하다가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친구가 아니라 동맹을 하다 보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늘어요. 아무래도 동맹을 하다 보면 전쟁도 연습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맹을 통해서 국가들이 친해질 수 있지만은 친한 나라가 맺는 것은 아니다. 내가 되게 친해. 너무 친해. 근데 우리 여기는 이제 간사하고 적이야. 근데 나는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근데 내가 동맹 맺으면 남의 싸움에 내가 껴야 돼요. 동맹도 약속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적이 다르면 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 남의 싸움에 왜 껴요? 동맹이란 그래서 공동의 적, 코먼 에니미를 가진 나라들이 그 적에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약속한다. 우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동맹은 가능하다. 미국과 소련은 더 큰 적인 나치, 일본에 대항해서 함께 싸운 동맹국이었다. 그런데 이 독일하고 일본이 죽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젠 너랑 싸워야 돼. 그겁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소련,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의해 성립되었다. 한미동맹은 언제 끝나느냐? 한국이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날,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 날, 그리고 미국은 적으로 보더라도 그때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둘이 적이 같아서 맺었는데 이제 여기는 얘를 적이 아니래. 나는 적인데.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이럴 때 밑으로는 금이 우지지직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예요. 근데 공통의 적이 없어. 나는 제 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동맹의 본질이 깨져나가는 거죠. 공동의 적을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하고 북한을 아직도 적이라고 치는데 우리는 적이 아니라면은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가 되는 거죠. 바로 한미동맹의 형상과 경과, 이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잘 사는 놈이 제일 거지 같은 나라한테 코를 꿰인 것이 한미동맹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승만 아니면 못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 1등짜리가 돈도 없는 거지가 난 전쟁 나면 네가 나 지켜줘야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박원철 목사님 말대로 거지가 소리 지르면서 부자한테 삥 뜯어내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주는 거야 그냥. 그것이 한미동맹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문서를 통해 한미 상황의 방위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처칠이 그랬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미국 놈들아. 그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노인 한 나라를 못 당해서 이렇게 쩔쩔매냐. 한미 상해방위죠.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한미 상해보약 다 읽어본 사람 대한민국에 난 1000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들도 안 읽으니까.
국제정치 교수도 아니니까 외무장관도 아니고. 나 외무장관이 저거 안 읽었다는 사실을 외무장관 실론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죠. 외무장관인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우리는 한미동맹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우리 미국이 그런 걸 너무나도 고맙고 정말 소중하다. 그런데 미국이요. 제발 중국 문제에 우리 좀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썼어, 신문에. 그 절반은 왜 우리는, 그래서 이 친구가 한미방위조약을 안 읽었구나라고 내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한미방위조약 오늘 여러분들 내용을 읽을 테니까 탄생비화, 이거 남시욱 선생이라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동아일보 논소위원 평생 하신 분인데 뭐 87세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요구하는 것도 거의 깡패예요. 1949년,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있을 때 나가려고 그럴 때예요. 나토형 태평양 방위기구를 설치해달라. 나토에 가입한 나라는 나토 조약 5조에 가면은 어느 일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immediate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 그거 안 되면은 한미 간에 한정된 혹은 다른 나라도 포함하는 침략국에 대한 상하 방위제약을 뭐 옆에 있는 어떤 나라, 뭐 대만이겠지, 사람이 원한 거는. 세 번째, 공산군 침략에 대비하는 트루만 대통령의 정책에 의거 통일된 민주독립 한국을 방해한다는 서약을 공개 선언해달라. 이 세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달라. 안 해줬습니다. 미국은, 야, 내가 뭐 너한테 그런, 6.25라는 전쟁이 났고 그 전쟁이라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트루만 행정부는 이 방안들에 모두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한국의 방위에 개입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전개했다. 부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목숨을 건 노력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익 순위상 군사력으로 수여해야 될 바이탈 인터레스트는 아니었다. 바이탈 인터레스트면 말 안 해도 지켜줍니다, 미국이.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세계 5위인데 군사력만.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배 만드는 건 세계 1위인데 배는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양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50%예요. 선박 건조량. 대한민국 28%, 일본 15%, 그래서 세 나라가 93%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 재배에 대해서는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150만 불 관세 세금 물겠어라고 그 얘기하고 나서 수주량의 55%가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치면 60조예요. 이제 이번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여러분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래도 깡이 좋아서 나 안 해 그러면은 일본이 땡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일본으로 가나? 안 간다고 보는 이유, 미국은 일본을 무서워해요. 역사가 있어요. 처음으로 미국을 직접 때린 건 일본밖에 없어요. 미국 역사에, 미국 250년 역사에 와서 직접 때린 놈은 옛날 영국 빼놓고는 일본입니다.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미방위조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많은 사건들이 나는데 미국도 시작 잘 안 해주니까 한국이 이 전쟁 못 끝내. 이건 통일까지 가야 돼. 미군이 자꾸 휴전하자고 떠드는 모양인데 나 전쟁 끝까지 할 거야. 이제 뭐 니네한테 저 작전 통제권 준 거 다 꽝이야. 내가 명령하면 우리 애들 다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 전쟁 끝난 다음에 상호 방위조약 동맹 맺어주면은 그럼 내가 휴전에 반대는 안 할게. 찬성할 게가 아니라 휴전에 반대는 하지 않을게. 그게 한미동맹이 생긴 이유입니다. 휴전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휴전조약에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없어요. 거기 탕덕회라는 중국군 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북한 장군 남일, 미군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미군 중장, 5명 사인 있고 한국군 이승만 사인 그런 건 없습니다. 휴전에 동의하지 않고 휴전에 반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맺는데 요 사실은 뭐 방공포라는 건 나중에 다시 봅시다. 방공포로 할 때도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미군이 쐈습니다. 도망가는 거. 그래서 몇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죽은 거가 이승만 박사가 며칠 동안에 몇만 명을 풀어줬는데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당했다. 아니 미군이 포로 수용 유엔군이 지키는데 한국 대통령이 풀어주니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쐈습니다.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이걸 하니까 뭐 처칠은 방공포로 속보했다는 소리 듣고 면도하다가 면도칼을 떨겨뜨렸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별 5인데 미국 대통령 이것도 뭐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제 공부할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공포로가 애국, 멸공, 태극기 그리고 뭐 384는 없다.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니 이게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휴전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반대를 갖고 국민들이 다 반대했죠.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뭐 미국이 다 반대했는데 그냥 그 상황만 보겠습니다. 1953년 4월 18일 클라크 그때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휴전 조약에 사인한 사람입니다. 현 시점에서 양국 간의 안보 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군부가 극구 반대네. 군부가 왜 이걸 뭐하러 지키지 이거를. 근데 이제 외무부 쪽에서는 찬성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반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왜 그러니까 이걸 꺾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 전쟁 전체를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게 방공포로 속방 사건입니다. 북한에 가 있는 미군 포로하고 유엔군 포로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걸 다 풀어주면 어떻게? 이런 뭐 보통 군사 작전을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벼랑끝 외교 전략은 이승만 박사가 효시입니다. 김정일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 그리고 미국 국무차관 현재의 환경에서 5월 달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방공포로 속방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전체 무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 미국에서 변형태 장관하고 덜레스 국무장관하고 사인하는데 덜레스가 바로 지금 워싱턴 가면은 덜레스 공항이라는 공항이 저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10월 1일 날 사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는 대전략가니까 이제 냉전은 몇십 년 갈 거다. 한국 전쟁 때문에 소련하고 미국은 돌아서지 못한다 이제. 이거 몇십 년 지속될 텐데 우리가 저쪽 진영에 편입해가지고 해양 진영에 확실히 붙고 자유 진영에 확실히 붙고 자본주의 진영에 확실히 들어감으로써 한번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이승만 박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글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중립하지. 이 땅에서는 중립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랬죠. 우리가 중립한데 그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때 먼저 한국을 점령하러 옵니다. 둘 다. 중국도 이걸 가져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미국도. 우리가 중국, 미국하고 다 싸워야 돼. 서쪽에 있는 군인은 중국하고 싸워야 되고 동쪽에 있는 군인은 미국하고 싸워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은 더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미국의 보장이 있는 한에서만 휴전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래서 이제 쭉 썼는데 한미동맹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게 한미방위조약의 전체가 요기하고 요거예요. 요거 그냥 보통책이야, 보통책. 내가 가지고 있는 국제조약 자료집이라는 거기에 한미방위조약이 요거밖에 안 된다. 요거 A4 한 장도 안 된다. 이 짧은 거를 왜 안 읽어요? 기자들이 이거 뭐고? 있는지도 몰라요? 동맹이 그러면 조약이 있으니까 동맹이죠. 이 조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다 해놓은 거가 뒤에 있어요. 요거를 여기 그냥 사진 크게 찍은 겁니다. 본 조약의 당사국 전문이에요. 전문. 당사국은 한국하고 미국이죠.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이거 옛날 말이어서 말이 해석이 안 돼요. 평화적으로 생활을 하고자 하는 희망을 제약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직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었다는 환각을 어떤 잠재적 어쩌고저쩌고 태평양 지역 3번 나와요. 그래서 한미방위조약의 적용 지역은 태평양 지역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누가 공격을 하면은, 태평양 지역에서 누가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 한국 중에 하나가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럼 함께 전쟁한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이죠. 중국은 대만 태평양 지역이죠. 일본 태평양 지역이죠. 퍼시픽 에어리아. 미국 사람들이 얘네들은 세계적인 전략 차원을 보고 우리는 한반도를 본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퍼시픽으로 태평양으로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함께 싸우자 그런 것은 하나도 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미국 제발 우리를 중국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네들 너무 좋아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조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 평화적으로 하는 게 좋다. 제2조 당사국 중 요게 중요해요.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이승만 박사 무슨 개소리야. 막 그냥 싸워야지 협의가 뭐니. 나토로 바꿔줘. 어느 일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으니까 바꿔줘. 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났을 때 북한이 한국을 때렸다라고 미국 국회가 인정을 하면은 전쟁에 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바꿔달라고 우리가 졸랐는데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은 야 여기 휴전선에 미국이 있는데 그럼 북한이 오자마자 미군이 싸우게 돼 있는데 뭘 그 문장까지 바꿔야 되냐. 그래서 주한미국 한미방위 조약이라는 종이 쪼가리 플러스 휴전선에 있는 미군 그 두 개가 합쳐져야지 한미동맹이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 조약에 즉각 반격한다로 돼 있으면 주한미군 나가도 또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이 문장이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전쟁 나자마자 그게 임계철선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이 그 손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이제 깡통이 있는 줄인데 그걸 건드려서 깡통이 땅글땅글하고 다 울려. 그 저쪽에 있는 미군도 다 오게 돼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트립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미군이 트립 와이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2조에 좀 이렇게 불실하게 돼 있어도 그거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협의한다. 하여간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에 의해 취할 것이다. 즉각 반응한다가 아니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승만 박사가 막 반대하였다. 세 번째도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한 위험에 대하기 위해서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이것도 무슨 소리냐. 야 헌법 따지지 마라. 여기 미군이 있잖아. 미군이 원래 휴전선 지켰던 거 다 아시죠? 70년대 초반까지 2사단, 7사단이 그 서부전선 지키던 부대입니다. 아리랑이 7사단의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휴전선을 미군이 지켰었다. 70년대까지.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한국하고 미국의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6해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국에 주고 미국은 그것을 수락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우리가 있으라고 그런 미군이고 미국이 그 있으라는 부탁을 수용해서 있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 저거 읽어보면은 점령군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허여하고 허락하고 그래서 한미방위조약 6조밖에 안 되는데 4조에 여기 미군이 있는 것을 우리가 허락했고 미국은 이 부근에 있는 하여간 본토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항구도 그렇고 오는 것을 받아들였다. 5조는 이제 법적이니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회에서 서로 비준하고 비준서가 양국에서 교환됐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 이 효력 발휘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53년 10월 1일인데 54년 11월 18일 그때 이제 한국이 미국한테 이제 찝찝한 것들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해 다음에 1월 15일인가 우리도 통과시키고 미국 의회도 1월 달에 통과시켰는데 한 몇 개월 더 있다가 10개월 정도 있다가 그래서 효력을 발휘한 것은 그 비준서가 서로 교환된 54년 11월 18일입니다. 그리고 6조 이게 또 기가 막힌 조항이에요.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This treaty shall remain permanently. 그리고 그 다음에 and, or와 if 이런 거 없어요. 접속사 없이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내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이 어이 미국 이제 조약 그만하고 싶어. 오늘 얘기하면은 내년 6월 13일 날 끝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국이 어이 이제 그만해. 오늘 얘기하면은 내년 6월 13일 날 끝나는 거예요. 저거는 왜 들어가 있을까? 저게 또 미국의 전통입니다.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다. 이것은 shall remain permanently. 영원히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딱 앞에 쓰고서 그 다음에 그냥 접속사 없이 일국이 상대방한테 통보하면 365일 이후에 자동 폐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 국회 결의를 받아서 폐기한다. 그럼 자동 1년 후에 미국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법적으로는. 또 미국이 그러면 또 1년 후에 물어보지도 않고 끝난다. 이것도 이승만 박사가 이거 이놈들 관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지식인들이 미국이 아무 때나 손 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 때나 뭐 손 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면 손을 떼겠죠. 그런데 저런 조항도 있다. 그래서 저거 한 페이지. 복사하면 딱 한 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은, 뭐, 이거 어느 당사국인지 지금은 아니에요. 누구도 다 안 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동맹이라 한미동맹의 1차 목적, 북한의 남침 방지. 그리고 그거 1차 목적인데 2차 목적은 없던 목적인데 이뤘어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진영에 대표하는 국가로 발전하는 것. 이거는 저절로 생긴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이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국의 모델, 북한은 소련의 모델. 보니까 미국이 고마워야 너 때문에 우리 모델이 더 좋다는 것을 네가 먼저 증명을 했어. 소련이 증명하기 전에,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증명되기 전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뭐 괜찮은 동맹입니다. 세계적으로 괜찮은 동맹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축이다. 뭐 이렇게 쭉 동두천을 정부 지금 여기 있는 건 거의 없어졌지만은 밑으로 내려갔죠. 왜? 중국하고 맞짱 뜨려고. 여기 있는 거는 북한하고 맞짱 뜨는데 아주 좋아요. 북한, 소련하고 맞짱 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동두천 의정부가 제일 좋고, 그런데 중국하고 한판 붙기 위해서는 평택이 훨씬 더 좋고. 바로 맥아더 장군한테 이승만 박사가 전쟁 딱 나자마자 한 며칠 동안은 한국군 따로 싸우고 미국은 따로 싸우는 거예요. 한국군은 후퇴하고 미국은 진격하고. 그러다가 7월 14일, 이게 날짜가 14일, 13일, 15일 다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이승만 박사가 맥아더의 코를 깬 겁니다. 맥아더 장군, 이 전쟁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 동안 한국군의 지휘를 당신이 맡아주시오. 그러니까 맥아더가 답장을 보냅니다. 7월 18일. 보낸 날은 7월 18일로 돼 있어요. 귀하의 용맹한 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은 영광이며 이 전쟁을 승리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내 부대를 네가 지휘해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미국 장군이 그래, 귀하의 용맹한 국군 반드시 승리. 근데 그거를 이미 이승만은 알죠. 맥아더의 그 왕 고집불통. 맥아더는 가장 천재 장군이고 근데 가장 잘난 척하는 장군입니다. 미국 교수들이 맥아더를 한국 사람은 맥아더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미국 전쟁학 교수들은 맥아더를 완전히 바닥으로 쳐요. 너무 싸가지 없고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교만하고 대통령한테 맞짱 뜨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한테 잘리죠. 그런 맥아더 장군이 저 사람의 전쟁 철학이 너무 심플해. 승리 이외의 대안은 없다. 한번 전쟁에 붙으면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야. 뭐 핵폭탄이고 관계없어. 이겨야 돼. There is no alternative to victory. 승리 이외에 대안은 없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이승만 박사가 저놈한테 한국군을 다 주면은 지가 죽어라 싸워서 이겨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 겁니다. 그게 자존심의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10월 1일 날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깨죠. 그 7월 18일 날부터는 한국군을 지휘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저 다 단결 거쳐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한국군 쭉 올고 와서 강릉에 10월 1일 날 도착하는 겁니다. 9월 30일 날 도착했겠죠. 도착해서 섰어. 정일권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장군 지금 뭐 하나? 예, 강릉에 도착, 38선에 도착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도달했습니다. 아니, 도달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네, 도달해서 서 있는데 왜 안 올라가? 각하께서 7월 18일 날 전시작전 지휘권을 미군한테 넘겼기 때문에 메가다가 넘어가라야 넘어갑니다. 그 38선을 다시 넘는 거는 토탈리 뉴워입니다. 예, 미국은 방어하려고 했지. 근데 방어는 끝났어.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건 공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가다가 넘으려면 넘는 건데 이승만 박사가 귀관은 누구 부하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장군은 누구 부하야? 그러니까 아마 이 정일권이가 딱 일어서 가지고 각하부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각하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넘어가. 그게 이제 옥토버 더 1st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메가다 장군은 자기도 표 거는데 잘 됐다고 따라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미군이 참 이놈들이 정이 있는 거가 우리 국군은 동해 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미군은 서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에 미군이 더 먼저 갔어요. 가까이. 근데 한국군 보고 점령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점령은 한국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혈맹이야. 그래서 혈맹.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면서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전시작전 통제권은 이승만 박사가 줬다가 지 맘대로 뺏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너 누구 부하냐 그러면 그냥 그날로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전 지휘권 요 문제. 근데 요새 그걸 자꾸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그거 왜 달라고 그럴까? 전쟁 맨 처음에는 이 역사를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 미군이 그랬죠. 길은 비록 이거 메가다 장군의 편지예요. 험난한 것이나 최종 결과는 승리로 귀착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이 대통령이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월 초에 얼마나 황당할 때예요. 자기가 이제 잘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공산학정 속에 휴전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결코 당신들이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부고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체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0년대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거의 53년이니까 70년. 이제 종을 칠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이 말에.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권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국정원의 사급들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서 보면 좀 무심한 거가 많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뭘까? 맨 처음에는 그것이 이승만 박사가 네가 전쟁해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근데 미군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오질 않았어요. 왜? 미군이 지휘하는 게 무기도 더 얻어쓰기 좋고 미군이 다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그걸 애써서 우리가 아직 실력이 좋지 않은데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고 말한 첫 번째 대통령이 놀랍게도 노태우입니다. 그거 뭐 독립국가가 전쟁 나면 지휘도 못하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독립국가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노태우 때 이제 가져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정희 때는 가져와야 된다는 안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 가지고서는 이제 전쟁을 못 막아. 왜냐하면은 유엔에 이상한 놈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유엔 가보면 까맣습니다. 유엔청에 가보면 까매. 왜 까만 줄 아세요? 아프리카 대에서 50명 앉아서 꼬못하고 그게. 그래서 유엔에서 안건이 통과될 때 우리 거가 통과될 확률이 더 적습니다. 유엔에서 결의안 내면 북한이 이겨요. 유엔 결의안에서 무조건 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두 번째 개판이 미국입니다. 유엔 사령부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걸 만듭니다. 북한을 막으려면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었지 유엔에서는 젠장 뭐 유엔 기대다가 큰일 나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1976년이니까 유엔 데이도 없애죠. 유엔이 이 나라 만들어줬다고 그래가지고 유엔의 날을 기념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엔은 끝이야 이제. 저거 뭐 저 제3세계. 그래서 없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1978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제 광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군이 광주에다가 한국군을 보냈다 이거야. 야, 내가 언제 보냈냐 미군은. 네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미군이 그거 너 가져가라야. 그런데 평시 거를 네가 가져가. 광주 사건 때는 평시죠, 평시. 북한이 전쟁 일으킨 건 아닌데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냈다고 미국이 한국 국민들이 의심하고 비난하니까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평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을 분리를 해가지고 평시에는 네가 지휘해. 평시에 미군은 미군,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해. 그렇게 이제 가져왔는데 그것을 완전히 가져온 날이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이제 주권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 돌대가리가. 참. 평시에 우리가 지휘한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그래. 대한민국 정치에 군대가 동원된 것이 우리가 했다는 말을 더 이상 안 듣겠어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국제정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뭐 우리 아주 그날 뭐 멋있게 연설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 17일 날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오게.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하고 평시에는 한국군이 한국 걸 가졌는데 전쟁 나더라도 한국이 하는 거로 달라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독립국가니까 달라고. 그러면은 전쟁이 났는데 한국군이 지휘하면 미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군 어떻게 할까요? 한국군 대장 사령관님. 그러고 싸울까요? 그 가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쟁 나면 내가 지휘해. 근데 가지 않아요. 미군은 혼자 싸우지. 미국은 혼자 싸웁니다. 한국군 관계없이. 그 미국이란 나라의 본질을 알아야죠. 내가 너 지휘는 못 받으니까 나는 간다가 아니라 그래 너 싸워. 난 나대로 싸울게. 그래서 12월 근데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보다 앞이죠 대통령. 그래 가져가. 그래 가져가. 그래서 또 놀랐습니다. 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이 가져가래. 왜 가져가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낚시질이 30년 걸려 있었는데 달래니까 너무 고마워. 빼줄게. 그랬더니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중령 대령들이 큰일 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져오면 저거 북한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미군이 다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 뭐 북한 놈들이 얼로 이동하고 다 미군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눈이 근실해서 멀리 못 보는데 미국이 망원경으로 봐주고 다 가르쳐 주는데 너가 지휘해 그러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은 날짜가 2012년 4월 17일입니다. 2012년 4월 17일 날 가져올게요. 나는 저거 왜 날짜를 1월 1일로 안 하고 6월 1일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4월 17일이 뭘까 도대체? 내가 아까 그랬죠. 7월 13, 7월 14, 7월 15 날이 애매하다고. 이승만 박사가 미군 메가더 장군한테 너가 지휘하라고 작전 통제권 넘긴 날이 4월 17일인데 그거를 뒤로 읽으면 7월 14일이 돼요. 그래서 7월 14일로 했다면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오게 되면은 일단 얼마나 그 시설을 장비해야 되겠습니까? 망원경도 새로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근데 4월 17일 이거 뭐셔 뭐 7월 14일 4월 17일 혹시 그거 아닐까라고 나는 지금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 4월 17일로 했는지. 그런데 이명박 정부 된 다음에 이때 못 갖고 옵니다. 한 2년만 늘려주세요. 그래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명박 때 이제 2015년도로 연기됐는데 지금 2025니까 그러고 10년 됐죠. 그때 박근혜가 돼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전쟁 났을 때까지 다 못해요. 미군이 그냥 해주세요. 언제냐면은 2020년대에 상황이 확 좋아질 때까지 그냥 무기한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엔 미군이 안 줘요. 미군이 안 주는 이유, 이제 전쟁 나면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 나면은 중국이 끼고 일본이 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 이거는 그래서 남북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맡길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지금 미군이 안 주는 겁니다. 미군이 지금은 안 줘요. 왜? 이 전역이 하나거든. 남북한만이 아니라 전체거든. 그래서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달라고 뭐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그 빠른 시일이 10년이 될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문재인은 못했고, 근데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했습니다. 뭐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얘는 장군인데 왜 이렇게 띨띨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뭐 원래 그냥 새로운 자주국방의 새로운 전기 어쩌고 저쩌고 제2의 장군이라고 그러고, 얘는 누가 써줬는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주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가져오겠다. 2005년에 미군이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아이 지금 말고요. 그 지가 대통령 관둔다면 한참 있으면 2012년 가져오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 대통령은 2015년으로 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2020년대로 밀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져오겠다고 그러다 못 가져왔고,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거를,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미군이 돌려줄 게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져가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전쟁이 안 났으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생긴 적이 없어. 원래는 작전 통제권인데 그걸 평시 전시로 바꿔놓고 평시작전 통제권을 양국이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권은 한국, 미국은 미군. 근데 전쟁이 나면 미국이 다 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안 났어.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건 웃겨. 내가 가져간 적도 없잖아. 그래서 말을 바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한다는 거로 바꿔. 그래서 바꿨습니다. 환수라는 말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단독 행사한다. 미군은 따로, 한국군 따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그런데 논리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한번 말해 볼게요. 저쪽 동해 간성에서 북한군 탱크 500대가 와르르 밀고 내려왔어. 이거는 전쟁입니까? 뭡니까? 북한군 탱크가 500대가 와르르 밀고 내려와가지고 강릉을 향해서 달려와. 이거는 전쟁이에요, 평화예요? 전쟁. 북한군 탱크 30대가 와서. 전쟁? 이게 이제 바보 퀘스천인데, 서해바다에서 교전이 막 붙었어. 서해 그 북한군하고 우리랑 해갖고 그냥 왕창 다그리 붙었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6월 15일 날 와르르 붙어가지고 북한군 몇백 명 죽었습니다. 미국이 위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 인공위성으로. 북한 아주 처절하게 피를 봤어요.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야. 북한 탱크가 50대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평시냐 아니냐를, 이게 평시는 한국군 미군 따로따로 하는데 북한 탱크가 50대가 왔어. 그러면 한국군 참모총장하고 여기 미군 사령관하고 만납니다. 이거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전쟁입니다 라고 둘이 합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해. 미국 국방장관, 한국 국방장관. 지금 우리 장군들은 이걸 전시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건의합니다. 국방장관 양쪽이 이거 전시야 라고 합의를 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한테 올라가. 그래서 두 대통령이 전시라고 합의를 하면은 전시라는 법적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데프콘 3를 발하고 이제 우리 국군이 미군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휘가. 그런데 그날 대통령이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겨우 탱크 50대인데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 전시가 선포가 안 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안 생기고 우리 국군이 가서 그냥 싸우면 되는 거예요. 미군도 옆에서 도와주면 되고. 전시는 법적 상황입니다. 그 법적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쪽 사령관, 양측 국방장관, 양측 대통령이 합의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군한테 이거 전쟁입니다. 전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프콘 3, 데프콘은 몇 군대에서 이제 전쟁 직전에 총알 집어넣고 차에 엔진 걸고 서 있는 게 데프콘 3예요. 그냥 가서 쏘는 게 이제 데프콘 2고, 데프콘 1은 핵폭탄이 날아가는 거고, 데프콘 3를 바라면은 전시가 되고 전시를 법적으로 선포하면은 그때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오도 때는 만나지도 않았어. 그따위 것은 그따위 정도 우리가 해도 되니까. 그런데 탱크가 1000대가 왔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아이 전시 아니야 당신네들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시가 안 됩니다. 또는 미국 속은 다 차서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아니오 그러면은 그럼 전시가 안 돼. 그럼 우리가 그냥 그래서 연평해전은 평시에 싸운 전쟁이에요. 그거보다 작아도 전시가 될 수 있고 그거보다 커도 전시가 안 돼.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은 우리 대통령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전시는 법적으로 오지 않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과 자주의 문제예요. 전쟁 억제와 평화의 문제예요. 전쟁 억제를 위해서 야 북한아 너 말이야 너 전쟁 일으키면은 그 한국군 전체가 미군 되는 거야. 한국군 50만 대군이 미군이라고 미군이 지휘해. 그러니까 아예 덤비들 말어 라고 해서 전쟁 나면 미국이 지휘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독립 자존 근데 뭐 대통령들마다 독립과 뭐 제2의 권군과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참 애통한 일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뭐 다 계속 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그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가져올 형편도 안 되고 돈 많이 들어요. 그 뭐 이때 사실상 무기행이 박근혜 때 국방장관이죠. 이 사람이 이름이 한민구 장관. 그래서 2020년 그냥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오려고 그러다가 그때는 미국이 이 전쟁은 남북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네. 이 전쟁 전체. 요번에 일본의 그 미국 국방장관이 왔을 때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쳐달라. 미국이 찬성.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 나면 한국, 중국, 북한 전부 한 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나 지휘할게라는 거는 이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나는 뭐 거의 차족이 뭐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지난번 미국 사령관인데 북한의 핵보유 상황 때문에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전제권 전환은 재판께 해야 된다. 미국이 계속 주겠다고 그러다가 북한이 핵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이때는 미국 전체가 지휘해야지. 2차 대전 때도 미군이 지휘했죠. 아이젠하워가 영국군 프랑스군 다 지휘했습니다. 바로 전쟁의 원칙, 지휘의 원칙, 유니티 오브 커맨드. 그러니까 똑똑한 장군 3명이 3개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약간 띨띨한 놈 하나가 다 지휘하는 부대가 이깁니다. 그게 이제 지휘 통일의 법칙이에요. 유니티 오브 커맨드.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 올라간다. 그 말처럼 군사학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른 장군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 똑똑한 놈 3놈이 따로 지휘하는 것보다는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다. 유니티 오브 커맨드를 위해서도 미군이 지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독립의 문제다. 아니야. 전시를 선포하는 최종 권한이 우리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 합의 안 해주면 전시가 안 생겨. 그리고 우리 박사라는 친구가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찾아와야 된대. 왜냐하면은 북한 놈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안 싸우면 북한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갖고 와야 된대. 북한이 일어나면 평시에 막는 겁니다. 평시에 우리가. 평시 전시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읽어봤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연구소에 아주 그 괜찮은, 난 뭐 다 알지. 나보다 후배지만은 뭐 방송국에 나서 그 방송을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전시가 됐을 때 미군이 지휘하면은 북한이 덤벼도 안 싸울지 모르니까 참 말이 돼요. 우리 그냥 붙으면 되는 거지. 그러고서 나서 이것이 전쟁인지 우리가 서해처럼 잘 막으면 그거로 끝이고 막 밀린다 말이야. 북한 해군이 막 인천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한국군 미군 사령관이 이거 전쟁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지난 그 박정희 이제 김영삼 때 전시 평시를 나눈 이후에 남북 간에 있던 모든 교전은 평시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시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탱크 500대가 와도 평시가 될 수 있고 5대가 와도 전시가 될 수 있고 왜? 우리 대통령하고 나 서로 합의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문제가 다 없어졌고 전시작전 통일권은 자존심 독립과는 다르다. 워타임이라는 전시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다. 전시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사령관, 미군 사령관, 우리나라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6명이 전부 오케이 하면은 그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법으로 선포하고 그때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거로 간다. 한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로 돼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아니에요. 한국이 전시 싫으면은 내가 지휘하고 싶으면은 미국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은 탱크 10,000대가 오더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법이에요. 이거 법입니다. 미국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졌고 중국도 와. 그러니까 너한테만 맡길 수 없어가 지금은 여기 맨 앞에 안 들으셔서 그 얘기하는데 거꾸로 갈게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앞에 10분 못 보면은 2시간 내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광고 다 보고 앞에 10분 보고서 아이고 거꾸로 해서 가는 거야. 그게 그 얘기였구나. 이재명 취임사.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이거 뭐 누구나 얘기한다. 오케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이거 맞죠?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 이거 정답이죠.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우파들은 이런 말 안 합니까? 우파 말이지. 낡은 영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게 좌파의 정부입니까? 우파의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내가 맨 앞에 강의했어요. 이 시스템. 그리고 미국이 전시도 네가 결정해. 마지막으로 네가 결정해. 북한 탱크가 10,000대가 왔는데 네가 싸우려면 네가 싸워. 그렇지만 그때 내가 주의하면 훨씬 북한이 억제당하지 않겠어? 전쟁 나면은 미군이 지휘한다더라. 대한민국이 미국군이 된다더라. 그럼 미국군이 지휘하게 되면 그 전쟁을 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익은 뭐 다 누구나 쓰는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쓸 거예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여기 중국 북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다 쳐도 좋아. 그러면은 우리 이동수 대장은 속일 수 있지만은 트럼프 아저씨는 못 속일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안 속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시스템에서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히틀러 같은 놈 때문이다. 오케이. 그런 양아치가 있어서 전쟁이 난 건 맞아요. 10% 설명 가능.
아니야. 히틀러가 아니라 나치라는, 그리고 독일이 꽤 힘센 말 잘 듣는 국민들이 있어서 나서 그거로 20% 설명이 돼요.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난 70%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놈들이 띨띨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난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개 같은 놈이라도 전혀 못하잖아 지금. 만약 나면은 김정은 때문에 난 게 아니라 한국, 미국이 대처를 못해서 난 거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는 시스템을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낙관론자라고 그러는데 난 낙관론 하나도 없어요. 초현실주의자인데 세계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는. 우리가 뭐 화성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굳건한, 왜 굳건한이라는 형용사 애써서 놓았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의 실용, 이거 다 똑같이 하는 얘기죠.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구세력 그 탱크 80억짜리 1000억짜리 비행기 1조짜리 군함 안 쓰려고 사오는 거다. 엄청 비싸지만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대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손자병법, 트럼프 병법,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최고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프리점션이 그 뭐야?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이제 끝났다. 일주일 동안 우리 밥 다 잘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식에서 돈도 다 벌고. 개인이 창업 자유하고 하고 세계에 나가서 싸우는데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더 얘기했을 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이 가장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라고 보잖아요. 국제정치적으로. 평택기지 만들어 드리고, 이사비용 드리고, 그리고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또 제주도 또 뭐 신부 아저씨들이 가서 무슨 따개비인지 뭔지를 보호한다고 난리 발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기 항구가 크면 항공모함 들어오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랬겠죠. 아, 이게 미군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여객선이에요, 여객선. 8만 톤짜리 여객선. 그거 오면 돈 많이 벌어요. 호텔 같은 배들 있죠, 다니는 거. 크루즈. 이거 크루즈항입니다. 크루즈항하고 항공모함항이 다른가요? 그래서 나는 제주도 가서 이 항구 만들어야 되는데 10만 톤짜리 크루즈호게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떠들었습니다. 제주대학 교수들이 이 평화의 도시에 해군기지가 웬 말인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평화의 항구가 하와이인데 거기 가보셨어요? 그랬습니다. 하와이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군항이 있어. 캐나다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는 캐나다 서쪽에 있는 빅토리아예요. 빅토리아에 캐나다에서 제일 큰 함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평화의 섬에 해군 함대가 웬 말이냐. 제주대학 교수 한 사람이 이 험악한 제주도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대. 왜 그러냐면은 바람 불고 험악하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러면 항구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짧은 논리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파도 논리가 세야 됩니다. 우파도 논리가 세야 돼. 지금 처음 들었죠? 나도 방송으로 안 봤어. 그날 내가 볼 기분이 안 나서. 그렇지만은 다 보고서 그랬죠? 거슬릴 수 있나 봅시다. 그 본질도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노무현 씨 같은 사람, 아, 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미동맹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뭐 시간이 우리가 이번 학기는 너무 짧았습니다. 7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로 막 건너뛰면서 했는데, 이거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치학은 힘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국제정치학에는 힘의 제곱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대세를 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여기 뭐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세상에 앞으로 70년 남았는데 뭘 금년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 다 걱정이지. 그래서 그거 뭐 아니 근데
우리나라 우파들이 공부가 약하다는 것이 치명타예요. 너무 시끄러워. 어제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딱 보러 왔으면 조용히 봐야지. 뭐 이렇게 시끄러운지. 거기 우파가 좌파가 왔겠어 그 영화 보러? 아,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보고 나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영화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분석 정확히 하고, 아 좌파들하고 1대1로 붙어서 교수가 학생한테 깨졌잖아.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학생 좌파한테 교수 우파가 깨지고 산 것이 지난 몇십 년 아니에요. 근데 왜 정치가만 욕해? 대학도 다 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애들하고 싸웠어요. 애들 전체하고 싸운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이화여대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체포를 없애자는 그 피켓을 들고 와서 있더라고. 체포를 없애야 된대. 근데 학생, 자네 그 이화여대 들어올 때 이 학교는 체포리 졸업하는 과정에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왔어, 모르고 왔어? 모르고 왔으면 다른 학교로 가고, 알고 왔으면 그거 내려놔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근데 그 말조차 교수들이 못해. 아니 네가 모르고 왔으면 잘못 온 거니까 다른 학교로 가면 되고, 알고 왔으면 그러면 그가 폐지하자고 피켓 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정답이 있는 얘기조차 안 하고, 그래 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야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그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고 간 거예요. 입학할 때 입학용에 안 써 있으면 고발하면 돼 학교. 근데 써 있잖아 분명히. 연세대학교 너 이거 해야지 졸업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알고 와서, 근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싸움을 못한 거예요. 막말로 그냥 정말 내일 모레 명예교수 될 사람이 2학년 애한테 터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덜 했으니까 터지는 거겠죠. 귀찮으니까 피하는 걸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다 하는 것이고, 뭐 정치가 우리가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그 연방 판사 한 사람이 불법 이민자 투표하는 것을 트럼프가 막았는데 그 법을 거부했어.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투표하는 걸 못하게 했는데 연방 판사라는 작자가 트럼프 명령을 세상이 그래요. 그거 갖다가 뭐 도끼로 뭐 머리를 때릴 수도 없고 말이야. 트럼프는 미치겠지. 그냥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론조사하면 그래도 3이 그쪽을 지지해. 7대3. 그 3이 있어요. 근데 7대3이면 게임 끝이지. 트럼프가 LA 들어가가지고 LA에 불법 이민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동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 데모를 한다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므로써 이제 고쳐주고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보니까 59대 39더라고. 트럼프가 군대를 집어넣은 게 찬성이냐? 찬성이 59예요. 거기서 멕시코 깃발을 흔들고 데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 멕시코 놈들이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국제정치는 지금 누구 땅이냐가 중요하지. 옛날은 다 꽝이다 하는 게 이게. 만주가 우리 거였지 그러면은. 근데 독도가 뭐 역사책에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멕시코 놈들이 이거 옛날에 우리 거라고 들고서 LA에서 멕시코 깃발 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머저리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제 빨리 정신 차린 나라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페루가 요번에 동성애는 멘탈 일레스라고 정의를 냈습니다. 아예 그냥 국가에서 멘탈 일레스다. 그래서 5살짜리 동성애자는 없어요. 멘탈로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자기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조금 이제 뭐 이상한 거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 또 토요일마다 공부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와서 세상 보는 관점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다 자유의 투사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살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 알게 되면 공포가 없어집니다.
두려워지지 않아요. 병도 그렇잖아요. 알면은 공포가 없어지잖아. 또 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성경책 열심히 읽고 예수님 말 잘 따르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정치의 역사,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일환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승만 박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승만 박사 전기를 읽으면은 국제정치학 공부가 같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한 말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때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국제정치 공부, 애국 공부 뭐 그런 거 할 때 이승만 공부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승만을 우리가 찾아오면은 그러면 김일성을 깨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찌그러들어 있은 이유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이승만 찌그러뜨리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대처하는 뭐 전술 전략도 짜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런 학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이승만 박사 다음 학기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졸업식이니까 아주 멋있는 상패들을 또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다들 못 받으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면은 그 보물처럼 책상 이쁜 데다가 보관하세요. 이사 갈 때도 들고 다니시고. 네, 난 여기까지. 오케이. 네.